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유튜브 생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세션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두 분의 연구자들과 함께 발표를 듣고 세 분의 교수님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의 발표 두 분의 큰 주제는 가족 구조의 변화와 건강과 돌봄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최은희 박사님께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의료 이용 행태 비교 연구를 발표를 해주시겠고, 그 다음에 김민경 박사님께서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노인 대비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는 있지만 독거노인의 절대 규모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료가 발달을 하고 사회와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노인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노인에 대한 노후에 대한 돌봄과 건강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서 노인 중에 독거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면서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DB를 활용하여 독거노인을 추출하고자 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을 보다 더 타이트하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독거인 사람을 독거노인으로 정의를 하고 추출을 하였습니다. 우선 전 국민 데이터에서 결집값 등을 제외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이에 시설급여 수급자를 제외하였습니다. 시설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이유는 시설에 사는 노인들을 독거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제 독거노인이 아닌 허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설 수급 시 의료 형태가 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급여 수급자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에서 행만기준 세대원 1인과 행만기준 세대원 2인 이상을 구분을 하고, 행만기준 세대원 1인에서는 1년 내내 독거인 사람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행만기준 세대주 본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추출을 하고, 이 추출된 노인들 중에 독거노인의 비율을 보게 되면 기존 데이터에서 18%에서 23%의 범위 내에 있는 23%가 나왔습니다. 이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여성이 많고 75세 이상에서 비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보장 형태에서 8%로 대부분의 상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외래, 약국의 진료 형태별 의료 이용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진료비를 살펴보시게 되면 의료급여에서는 입원, 외래, 약국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의 같게 나타나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입원과 외래에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독거노인에서 입원의 진료비가 비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정신 및 행동장애, 이쪽에서 이제 남성 비독거노인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이 남성에서는 더 많은 질환에서 입원 진료가 더 많았고, 여성에서는 비독거노인이 독거노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의료 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우선 행정구역 지역 규모별로 살펴보게 되면 군지역, 농어촌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특별광역시나 시, 이런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보다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만성질환 입원 진료는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 1인당 입원 일수를 비교를 해보면 지역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나눠서 살펴보게 되면 우선 75세 미만에서는 보시게 되면 앞에 3개의 그래프는 독거노인이고 뒤에 3개의 그래프는 비독거노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75세 미만에서 보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에서는 독거노인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신 및 행동장애에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입원 진료 현황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독거노인에서 군 지역,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군 지역에서 입원 진료가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뇌 혈관이나 신경계 질환에서는 비독거노인, 도시 지역에 있는 비독거노인이 더 많은 의료 입원 진료를 하고 있고, 대신 간의 질환이나 만성 신부전증에서는 독거노인, 특별광역시나 시 지역에서 더 많은 입원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75세 미만보다 차이가 훨씬 더 확연히 더 커졌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앞에서는 약간 더 높았지만 7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에서 독거노인이 훨씬 더 많은 입원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질환에서 보게 되면 독거노인의 특별광역시,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고혈압, 당뇨, 호흡기 결핵, 대뇌 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과 같은 것들이 독거노인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비독거노인보다 전반적으로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을 살펴보게 되면 남성과는 좀 다르게 65세 이상에서는 군 지역에서는 남성과 같이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는 독거노인이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75세 이상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비독거노인에서 입원 의료 이용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법 소득 분위에 따른 의료 이용을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위부터 10분위 소득 분위까지 잘라서 보았을 때 1분위 우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살펴보게 되면 독거노인에서 훨씬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원 의료용 행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비교했을 때 독거노인에서 더 많은, 역시 입원 의료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에서 3분위 소득 분위에 해당하는 질환별로 입원 진료를 살펴보았을 때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에서의 차이는 남성 75세 미만에서는 대부분에서 독거노인이 더 많이 입원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었고,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 장애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비교를 해볼 때 75세 이상에서는 더 많은 질환에서 독거노인이 더 많은 입원 진료를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75세 미만을 살펴보게 되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에서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남성과는 달리 오히려 비독거노인이 입원 진료에 대해서 입원 진료 서비스를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성연령 그리고 지역별 1에서 3 소득 분위별로 나누어서 어떤 질환에서 입원 의료 이용이
독거노인에서 비독거노인보다 더 많은지 살펴보고자 하면 요약을 해보면 남성에서는 우선 성 연령에서 보게 되면 남성은 75세 미만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굉장히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이 있었고, 그리고 75세 이상에서는 고혈압, 당뇨 등 대부분의 질환에서 입원 의료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서는 75세 이상에서는 대부분의 질환에서 오히려 비독거노인에서 더 많은 입원 의료용이 나타나고 있었고, 75세 미만에서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신 및 행동 장애에서 입원 의료용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행정구역 단위별로 보면 군 지역에서 정신 및 행동 장애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독거노인이 입원 진료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고 대도시 지역에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들이 독거에서 비독거노인보다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특히 정신 및 행동 장애를 비롯한 많은 질환에서 독거노인이 비독거노인에 비해서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별로, 그리고 소득 분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남성과 여성에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남성과 그 그룹 내에서 성별로 나누어서 의료 이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연령에서는 우선 독거노인에서 75세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비독거노인은 85세 미만에서는 거의 1대1의 성비를 갖고 있지만 85세 이상에서는 여성이 2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분위, 소득별로 살펴보게 되면 1분위에서는 독거노인에서는 비독거노인은 전반적으로 남자와 여성의 성비가 비슷하였지만, 독거노인에서는 1분위를 제외하고는 2, 3, 4분위에서는 비슷하지만 고소득으로 갈수록 오히려 여성이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보였습니다.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만성질환별 의료 이용의 성별 차이입니다. 위쪽이 이것은 이제 남자 1인당 입원 진료비 마이너스 여성 1인당 진료비이기 때문에 위쪽이 남자가 더 많은 것이고, 아래쪽이 여자가 더 입원 진료를 더 많이 받았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독거노인 쪽을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의 1인당 입원 진료비의 차이를 보게 되면 우선 지금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정신 및 행동장애, 남성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입원 진료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신경계 질환,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질환에서는 여성의 1인당 입원 진료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75세 이상에서 조금 더 여자가 입원 진료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비독거노인에서는 독거노인보다는 좀 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뚜렷하기는 하지만 질병별로 패턴에는 그러니까 더 어떤 것이 남자가 더 많고 여성이 더 많고 하는 이런 패턴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별로 건강보험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패턴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서 보면 65세에서 74세 이때에는 독거노인의 입원 진료가
남성의 입원 진료가 훨씬 많았지만 그리고 1분위를 제외하고는 2분위부터 8분위까지 그 차이는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75세 이상이 되면. 그리고 비독거 노인에서는 독거 노인에 비해서 남성과 여성의 1인당 진료비 차이는 굉장히 훨씬 줄어들었고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지만 85세 이상이 되면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입원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하는 것은 물론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노인 실태 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노인 독거 가구가 65세부터 84세까지 5세 단위별로 10%에서 34%까지 꾸준히 점차 증가를 하지만 85세 이상에서는 28.5%로 갑자기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에서는 반면에 자녀 동거 가구에서는 85세 미만은 20%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만 85세 이상에서는 45%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후기 노인의 경우에는 신체적 의존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혼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을 하고 독거 노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거 노인으로 지역 사회에 남아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관리가 자신이 스스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소득별로 잘라서 봤을 때 어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성에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성에서 자녀 동거로 85세 이상이 되면 가는 현상이 더 나타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본 연구에서는 시설 입소를 한 대상자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건강이 갑자기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 시설 입소를 한다던가 자녀 동거를 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 분석이 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현상을 볼 때 독거 노인도 노인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 4분의 1에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자녀와 동거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본인이 지금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따라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노인에서 그리고 독거 노인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85세 이상에서 시설 입소의 시기를 지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독거 노인이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자녀에게 주는 어떤 부양 부담 이런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돌봄과 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분석한 결과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 독거 노인에 대해서 정신 및 행동 질환에 대한 우선 관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성 독거 노인에 대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런 주요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앞서 분석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에 비해서 남성 노인이 비독거 노인에 비해 건강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특히 이제 75세 미만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 나타나고 있었고 75세 이상에서는 비독거 노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비독거 노인이 오히려 여성에서 비독거 노인이 더 많은 입원 의료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독거의 효과인지는 보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의료 이용 행태를 비교하여 분석해 주신 최은희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민경 박사님께서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민경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의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제도의 가족 요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 정책에 있어서 또 탈시설화,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 그리고 치매국가 책임 등에 따라서 장기요양에 있어서도 가정 내 돌봄의 파트너로서 가족 요양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장기요양 제도에서 비공식 돌봄에 대한 요양 지원으로 첫 번째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현물급여에 해당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본인의 가족들을 돌보고 또 돌보고 급여 제공 시에 이제 장기요양 방문요양 기관에 고용이 되어서 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지급받는 경우하고, 그리고 특별 현금급여 형태로 가족요양비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서벽지 지역이나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부족한 그런 지역의 수급자, 그리고 대인 기피, 감염성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등급과 관계없이 월 정액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15만 원 수급자는 전체 인정자의 0.15%에 해당하고요. 재가급여 수급자의 14.7% 정도가 가족요양보호사에 의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강한 또 부양의식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서 인정자가 되더라도 한 16.2% 정도가 미이용자죠. 저희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족이 그냥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 장기요양 제도가 있음에도 또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 케어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08년 21만 명에서 19년 77만 명으로 3.6배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반해 그 수급자 중에 중증인 1, 2등급 비율은 53.9% 08년에서 16.9% 2019년 이렇게 비율이 사실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름에 따라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나 또 사회적 돌봄과 가족 돌봄 관계 역할 재정립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 케어에 대한 그런 공식적인 장기요양 보상체계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에 변화한 제도적 환경에 맞춰서 가족요양의 또 역할, 지급 방식 등에 대한 현재 제도에 대한 그런 개선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가족요양 정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두 가지로 지금 가족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이 두 제도를 보시면 이제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비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양비는 현금급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현물급여이지만 형식은 내용 실제적으로는 이제 가족이 돌보고 이제 가족에게 비용이 지급되는 이제 내용상 현금급여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이제 가족요양비가 1,181명 2019년 12월 지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명수는 명수는 65,297명이고 수급자 수는 67,000명 정도. 그리고 가족요양비 같은 경우는 아까 선벽지나 또 감염성 질환, 대인 기피 등 요양을 공적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하나여서 수급하고 있고, 가족인 요양은 별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제 가족이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급여는 가족요양비는 15만 원 정액인데 반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이제 실제로 받는 급여 수준들을 저희들이 조사해봤더니 36만 원에서 74만 원 정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리 기전은 가족요양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 기전이 없고요.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사실 방문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지만 그 관리가 사실 이제 비공식 영역이다 보니 일반 공식적인 요양보호사들에 의한 돌봄에 대한 관리하고는 다르게 좀 관리의 어려움들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사실 저희가 08년도 제도 설계 시점에서 먼저 우리가 이거를 규정을 하고 시작했던 제도는 아니고요. 파생적으로 사실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본인의 가족들을 돌보는 방식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제도는 사실 공적 돌봄을 활성화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들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도였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제도 시행 이후에 제도 개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축소의 방향으로 사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거 비동거 가족 여부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차등하여서 도입했던 것들 규정에 대한 손질 그리고 그다음에 수가에 대해서도 일반 공적인 다른 일반 요양보호사와는 다르게 제한을 두고 계속해서 제도를 그러니까 하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직업 규정들을 두어서 이제 실제로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보시면 수급자들의 추이를 보면 6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2019년 12월 기준으로 6만 5천 명 정도의 가족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는 1,000명, 수급자 수가 1,000명 정도로 이제 비교적 그냥 안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수급자는 6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요. 형식은 현물 급여에 해당하지만 가족인 요양보호 중심으로 현금 급여가 이제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고 이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이원적으로 가족 비공식 돌봄 에 대한 이제 제도적으로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황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전체 요양보호사들에 비해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9.1%, 3분의 1 정도죠. 그리고 이제 가족요양 급여 비용 같은 경우는 14.1%에 해당합니다. 가족요양사 이용 수급자에 있어서 이용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요양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수급자 수가 전체 방문요양 수급자 수 중에 32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 16%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로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제가 방문 요양 중에서 이제 가족만 일반 요양이나 다른 급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가족만 돌보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실질적 현금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또 질 관리라든지 저희가 지금 공적 제도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대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 수급자의 타급여 이용 현황들을 저희 살펴보면요. 가족 요양만 이용하는 게 지금 74.9%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 요양보호사들의 방문 요양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 가족 요양과 함께 그게 9.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 목욕이나 간호, 쥐하간 보호 단기 보호 지금 보시면 굉장히 낮은 비율이죠. 또 가족 요양 플러스 또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보는 것들도 굉장히 지금 대부분 가족 요양을 이용하는 자들은 가족 요양만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를 저희들이 살펴봤더니 지금 대부분 자녀 배우자에 해당하고 배우자 며느리 그렇죠. 여기에서 보시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노케어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34.5%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부양 부담 완화 제도 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이 가족들이 이제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들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관련해서 정책 가치의 충돌들 등을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록기관의 현황을 보시면요. 방문요양기관 수급자 이제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더니 15명 미만 수급자가 15명 미만인 기관이 전체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15인 미만에서 이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요. 그리고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방문 요양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60.2% 정체 등록 방문 요양 기관 중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 근무하는 기관은 한 60.2%에 해당하고
청구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족 요양 제공 기간이 84.3%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미 방문 요양 기관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족인 요양보호사 근무 인원별 방문 요양 기관 현황들을 살펴보면 10인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70인 이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구성된 경우 최대 118명의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이제 근무하는 기간이 한개소에 해당하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상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하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축인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지급 현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서벽지, 정신장애, 신체변형, 감염성 질환의 사유로 이제 우리가 가족요양비 신청을 받아서 정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보면 저 도서벽지가 97%로 서비스 접근, 기관 인력 등 미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부분의 사유로 이제 가족요양비를 신청하여서 이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3, 4등급, 특히 이제 4등급, 4, 3, 5, 2, 1등급 순서대로 3, 4등급자가 82.7%에 해당하여서 대부분을 차지하여서 사실 이제 이분들은 실제로 재가에서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로 이제 돌봄을 받는 대상들이고 그것들이 바람직한 대상들이죠. 예, 실제로 이제 이렇게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아서 가족의 돌봄 받고 있습니다. 지급 현황 이제 누계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똑같은 도서벽지와 3, 4등급 위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가족요양비 이제 수급자 수를 보시면 이제 작은 수지만 지금 2019년 12월 분으로 저희가 이제 12월에 지급된 그 분으로 865건입니다. 건으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도서벽지 지역 이렇게 1등급부터 5등급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질병들을 좀 살펴봤더니 대부분 이제 865건 중에 치매가 203건, 중풍 그다음에 치매 플러스 중풍 요 대상자들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는데요. 치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23.5%, 요골 자골통 22.8%, 관절염 중풍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치매 노인 비중이 가장 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0년 6월 23일 기준으로 저희가 가족요양비에서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자가격리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가족요양비의 지급 현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가족요양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장기요양보험법 24조 1항 2호 천재지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환자 규정을 근거로 하여서 저희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자 중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용자 중에 이제 격리가 통보된 자 중에서 가족 수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된 경우에 해당하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72명인데요. 지금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를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자들에 한하여서 15만 원 정액 지급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은 건수 그다음에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이렇게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족요양비 지급의 이제 현안들이 이제 긴급 현안으로 발생하여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예, 이런 현안들이 있습니다. 주요국 저희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가족요양 정책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제도 설계부터 현금급여, 그죠? 가족이나 비공식 돌봄에 대한 이제 그 현금 이제 자체적으로 요양이 충당이 됐을 때 현물급여의 50%로 등급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고 네덜란드 경우는 현물급여의 75%를 이제 현금급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용처 보고 의무나 기록지 작성 등 그 현금에 대한 어떤 그 사용처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리 체계로 일본은 가족요양이 원칙적인 금지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저희와 같이 허용을 하되 우리는 15만 원 정액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은 50% 정도를 이제 미만으로 설정하여서 이제 현물 급여의 50% 정도로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와 법 체계는 다르지만 그 가족 돌봄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또 그런 관리 시스템, 질 관리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점으로는 이제 주요국 모두 다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장기 요양을 추진하고자 하고
거에 따라서 비공식 케어 활성화 전략들, 그리고 가족 부양자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들, 그리고 가족 재가 요양의 질적인 재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그리고 급여의 선택, 또 적정성, 현금 급여의 적정성, 또 현금 급여 또한 등급별 차등 설계, 모니터링, 질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케어기버, 가족 비공식 케어기버의 교육 훈련 시스템 강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정책을 이제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실시되긴 했지만 가족 요양 욕구 및 실태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실태를 잠깐 간략한 이제 좀 주요 내용만 소개를 여기서 짧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이제 가족 요양 욕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욕구에 대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가족인 요양보호사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현재나 미래, 그러니까 74 더하여서 73% 정도였고, 가족 요양 대상자들 대부분이 사실은 가족 요양 향후 계속해서 95.6%가 계속해서 나는 가족 돌봄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제 가족 요양을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6.7%, 병원 입원, 시설 입소 26.9%로 이제 가정에서의 돌봄이 아니라 시설로 이제 보내지는 상황들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 요양이 아닌 가족 요양을 수급하는 동기들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 수급자의 욕구가 지금 80%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타인 요양을 원하지 않아서 이제 가족 요양을 수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가족 요양 보호 결정의 주체를 봤더니 이제 수급자는 이제 그 결정은 15.7%이고 가족의 논의라든지 지금 가족인 요양보호사 응답자들이 이제 한 80% 정도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이제 가족요양 제공 시간 구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족인 요양보호사들은 실제로 수급자가 스스로 활동하는 시간과 이제 본인이 돌봄 노동을 제공한 시 6대3 정도의 비중인데요. 예, 그러면 한 8시간 정도를 커버하고 있었고,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는 4시간 하루 중에 본인이 가족 요양을 제공하는 시간들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수급자 가족 비용 부담 방식을 봤더니 지금 대부분 가족 부양자가 80% 정도로 부양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경제적 부담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가족 돌봄 시 어려운 점을 물었더니 해소할 수 없는 부양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한 60%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가족 요양비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과 또 여기에서 특징적인 게 동네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다. 그렇죠. 저희 예외적 사유로 전달 체계의 접근성이 제한된 대상들이 이제 가족 요양비를 수급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은 접근성이 해결되면 공적 돌봄을 또 이용할 의사들이 있는 또 대상이기도 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가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필요하다가 88% 정도로 되고, 가족 요양비는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적 돌봄에 대한 고려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보시면 공단에 직접 등록되어 강화된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과 그다음에 재가센터에 등록해서 이런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같이 더하여서 한 70%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 요양비 같은 경우는 질 관리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질 관리에 대한 필요성 또한 느끼고 있지 않고 있었고요. 효과적인 가족 요양을 위한 필요 사항들을 재가센터 우리 기관들 대상으로 이제 물었을 때 교육 훈련, 그렇죠. 가족 돌봄 제공자의, 그리고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인 사전적인 관리 기전이라고 하면 사후적으로 돌봄의 스트레스들이 가족들에게 발생됐을 때 심리적 정서적 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교양 제도에 반영됐으면 좋겠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순위를 따져서 이제 중복응답으로 물어봤었을 때 이제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 상향은 다 모두가 이제 원하는 것들이고요. 1, 2, 3순위 묶어봤을 때 지금 이제 외출 시 동행 서비스를 본인 부담금 면제, 여기 지금 박스가 조금 밑으로 늘렸는데요.
면제 그러니까 그쪽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현금급여 가족 수발 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 등에 대한 것들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부에서는 특징적인 게 여기서는 가족이 돌보았을 때 의사의 가정 방문 진료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방문 요양과 간호가 통합된 그러니까 간호에 대한 어떤 욕구도 조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 공적 돌봄 체계의 어떤 전달 체계가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욕구들도 지금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센터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 현황들을 봤더니 이렇게 근태 관리 자체도 모른다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응답이 돼서 모른다라는 응답 자체가 이제 그 관리 감독의 수준이 낮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모니터링이나 직접 전화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발견할 수 없고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이나 한 달에 한 번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은 이제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가 관리 감독 체계 안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이제 센터 등록 관리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제 긍정과 부정의 의견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좀 살펴보면 이제 별다른 의미 없이 행정 비용만 떼어간다라는 것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또 지금 그래서 그 어떤 다른 지원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 훈련 참여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 질관리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어떻게 이 우리 장교양 보험에서 가족 등 비공식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어떤 대응들이 필요하냐를 했을 때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 체계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와 가족요양비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겠고요. 장기요양 제도가 또 가족요양에 대해서 지향해야 할 원칙 우리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사실은 돌봄의 사회화나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그것들과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이 가족요양에 대해서 지향해야 될 원칙을 설정하느냐 자기 결정이나 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그 원칙들을 이제 좀 함께 조율하여서 설정할 필요가 있고요. 장기요양 보험 제도 내에서 또 집행하고 적용하는 그런 얼마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재정 등 이런 가능성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또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과 이익 집단의 반응 등 합의에 기초한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케어나 탈시설화 과정에서 재가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또 비공식 돌봄에 대한 수급자 또 가족의 선호도 역시 높아서 케어에 있어서 이제 가족의 역할이 실제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실제로 저희가 고령의 요양보호사보다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응답이 42.4%로 나타난 것과 같이 가족 수요 돌봄에 대한 수요가 실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실제하는 수요에 대한 우리 제도적인 보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보면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의 86.6%가 50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이들의 요양보호사 인력의 수급 문제 등등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기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합니다. 또 장기요양 기간이 사실은 저희가 제도 설계 초기에 2008년도에 한 11,733개소에서 2018년 기준으로 한 3만 개소 이상이 이제 늘어났고 인프라 제도 도입 시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시점에서 이제 현금급여를 도입했을 경우 비공식 케어에 대해 인정하여 이제 현금급여를 도입했을 경우 사실 제도에 대한 제도 자체의 어떤 제대로 된 세팅을 하기가 어려운 교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도입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이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차단돼 전면적으로 이제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적정한 어떤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이 되어 있고 또 실제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결단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현금급여 그 비공식 케어에 대한 지원을 이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할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요양비 826명, 가족인 요양보호사 5만 5천 명, 그리고 장기 요양 미이용자 3만 명, 8만 8천여 명이 가족으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급자 중 약 한 13%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 지금 장기요양 미이용자 10만 명 중에서 요양병원 병원 입원 중이 아닌 수급자가 32.3%. 그래서 실제 하는 이 비공식 빈공식 돌봄인 가족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돌봄들이 있고 여기에서 이 가족에 의한 돌봄이 또 다른 또 질관리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면 이 질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나 그렇죠 돌봄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현금급여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공식 케어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죠. 진입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가족의 거리 규정이나 그 돌봄 제공하는 가족의 연령 규정이나 그리고 또 그 기준들을 설정하는 것, 직업 활동들 일정 직업들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이 정말 돌봄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돌봄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등등에 대한 진입 장벽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고 사후적으로는 이제 부양 스트레스들을 완화하는 그런 지원들 상담이나 또 계속하여서 돌봄의 어떤 지지적인 교육 체계들 그리고 또 아까 저희들의 가족 요양비나 대상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의료 서비스들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간호에 대한 욕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 관리를 관리 기전으로 관리 감독의 기전으로서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이 돌보지만 의료 서비스나 어떤 보건의료 서비스들이 간호 서비스들이 개입이 되고 또 타 급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비공식 영역이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될 수 있고 그것들의 상태상이나 우리 수급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관리 기전으로 지원적인 차원의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네, 여기까지 저희 좀 검토 내용들을 공유해 봤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의료 이용 분석을 해주셨고요. 방금 발제하신 김민경 박사님은 그 가족 요양비,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두 개의 발표는 크게 보면은 뭐 노인 시대, 고령화 시대에서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뜨거운 표현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되는 내용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뭐 크게 의료적인 거하고 요양적인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두 분이 뭐 협의해서 이걸로 발표하신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장승란 교수님, 남현주 교수님, 임진섭 교수님께서 그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말씀드린 순서고 따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승란 교수님. 네. 시작할까요? 네. 토론을 맡은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의 장승랑입니다. 아마 그 발표 중에서 저는 의료이용 비교 연구에 조금 더 중점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최은희 박사님께서 하신 그 정말 다각적인 분석 연구였고요. 이렇게
독거와 비독거를 직접적인 비교를 이제 구분해서 했던, 그리고 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을 다 나열하면서 분석했던 연구라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였고, 아마 독거와 비독거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연구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뭐 이 세션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또는 뭐 학위 과정을 하시는 많은 학생들, 뭐 후학들, 이제 이런 분들이 관련 연구를 하실 때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지점들에 대해서만 저는 주로 부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 비독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독거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거 노인이, 여성 독거 노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남성 독거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은 그 독거, 비독거를 취약, 비취약으로 우리가 그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과거부터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칩거해 계시고 자원이 부족하고 적정한 의료가 필요할 때 같이 모시고 갈 사람이 없고 단절되어 있는, 돌봄의 어떤 많은 자원들과 단절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이분법적인 예상과는 딱 들어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여성 독거 노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독거가 가능하신 분들이거든요. 그 독거가 가능하신 분들이라 함은 결국은 일정 정도의 건강 상태 중에서 기능 상태가 비교적 괜찮을 가능성이 크고, 또 동거 가족을 돌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동거 가족원이 반드시 고령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60대에서 70대 중반까지는 실은 기능 상태가 좋으실 거기 때문에요. 대부분 돌봄 노동에 종사하실 가능성이 큰 거죠. 여성 노인인 경우에는 오히려 동거 가족원이 있는 경우에 본인의 건강을 못 챙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85세 이상 넘어가신 여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별을 했고 남편이 없고, 가족원들은, 자녀들은 모두 다 도시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핵가족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혼자 계신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성별, 연령별로 상당히 독거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연구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번 최은희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 질문이 폭발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게 그럼 좋지 않은 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 또는 돌봄 노동에 종사하느라고 동거 가족원이 있는 이런 모든 상황에서도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똑같이 의료 이용을 제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연구 질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독거 노인들이 특정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접근성의 침해를 받는다면 그 지점을 찾아내는 데 앞으로 굉장히 파고드는 연구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 결과들을 쭉 이제 살펴보셨는데, 실은 좀 더 크리티컬한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성 질환이나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골절의 문제인데요. 가족원이 있을 때 화장실 가다 넘어진 것과 가족원이 아무도 없을 때 밤에 화장실 가다 넘어진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은 독거이냐 아니면 동거가족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의료 이용과 앞으로의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강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석을 추가적으로 계속해 나가시고 연구를 해 나가실 때 독거와 비독거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차이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강 결과들을 조금 더 도려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빨리 발견돼서 급성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급성기 재활 치료까지 받고 대부분의 급성기 재활 병원에서는 이제 내보내 버리죠. 일정 시간 되면은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가라 그러죠. 기부스는 하고 있는데 나가라 그럽니다. 그러면 나갔을 때 독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깁스는 하고 있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이죠. 그러니까 입원 일수가 많아지고 입원율이 높아지고 재원 일수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이제 연출되는 이런 문제들이 얽혀 있는 몇 가지의 건강 문제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보는 연구들도 함께 이제 쭉 펼쳐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건강보험 자료에서 청구 자료에서 소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험료라는 것이 이제 가구 단위로 이루어졌고 피부양자를 어떻게 사회 참여나 사회적 그 조직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간단하게 있을 경우 그런 것들과 한번 연결해서 독거 비독거라는 약간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이제 실제로 칩거, 독거이지만 칩거하지 않는 경우와 독거이지만 칩거하는 경우로 좀 더 나누어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독거 비독거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지점들을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정 의료, 그러니까 이제 의료 이용을 입원이냐 외래냐 이제 검진이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을 해서 쭉 살펴보는 것도 첫 단추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적정 의료를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더 많이 받고 입원 일수가 더 많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메시지보다는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검진 결과 고혈압으로 진단이 됐는데 실제로 고혈압 약을 이제 먹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이제 그런 식의 적정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독거일 경우에 조금 더 딜레이 된다, 지연된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조금 더 이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연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오라는 거죠. 이제 와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와서 이용하고 가시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 독거 가구가 많아지고 고령 사회에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상황에서는 그동안 가장 아날로그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비효율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방문 진료, 왕진,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니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독거와 비독거에 관련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수많은 이제 연구 질문들을 하나씩 대답해 가면서 그것들을 채워나가고 모두가 다 공평한 그런 내가 어디에 살든 누구와 살든 어느 시기에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방문 진료 또 퇴원 관리, 퇴원할 때 가족원이 없는 어르신들은 진짜 멘붕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제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퇴원 관리나 방문 간호, 뭐 노인 주치 조금 더 급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 주치까지 그런 식의 제도적인 어떤 제안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나 왕진에 대한 그런 수요 와 필요 서비스들을 조목조목 제안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1분간만 두 번째 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너무 저도 중요하고 그 공적 돌봄 체계가 아무리 증가를 해도 그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의 그 돌봄에 대한 부담은 아마 다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조금이라도 없앨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이제 돌봄 가족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가족 요양보호사
측면에서의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고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가족원들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원들도 모두 조사가 좀 됐으면이라는 좀 아쉬움과 이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려면은 장기요양 제도 내 정책만으로는 그 돌봄 부담을 우리가 다 같이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의료 문제도 아까 방문 진료와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럼 병원에 모시고 갈 사람이 없는 이런 이제 시대에서는 다시 방문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든지 또는 노동 내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아프실 때 페이드 리브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내가 잠시나마 휴직을 하고 돌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순간만큼은 내가 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손해 보지 않고 또는 조세나 이런 거에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내가 충분히 돌봄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더 유연한 노동 정책 또 여성들이 돌봄 아마 가족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 다 할머니들이실걸요. 네. 이게 이제 여성 노인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이미 들어가 계시지 않은 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고용 시장에 이미 있는 가족들은 돌봄 노동에 종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노동까지 아니더라도 잠시라도 돌봄을 제공할 틈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쉐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 제도권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제 제도권을 벗어난 이야기들 같이 할 때가 왔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입니다. 저는 그 김인겸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가족에 대한 비공식 돌봄의 제도 지원 방안을 좀 중점적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처럼 그렇게나 그 원칙적으로 우리가 바랬던 거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과 현실과의 그 괴리감이 큰 제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인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거의 뭐 박사 때부터 하자면은 거의 20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발전이 더딘지. 예. 어쩌면은 우리가 처음에 도입할 때 인프라가 확실하게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복지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영리기관에 열어줬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 뭐 이러한 어떤 질문, 이러한 것을 저 자신에게도 이제 던져보면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족요양 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가족요양 정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실은 가족요양보호사라는 것과 이제 가족요양비라는 거 이 두 가지로만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그러면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우리가 돌봄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을 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현재로 이렇게 봤을 때 우선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는 불평등의 문제. 가 이제 가장 큰 것이겠죠. 그러니까 가족에서 봤을 때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돌봄을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은 받는 것이 없는 것이고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양보호사로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뭐 하루 60에서 90분만 돌봐도 뭐 돈을 받아갈 수 있는 혹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있는데 가족 요양비를 이제 받는 분들과의 어떤 형평성에서의 그 어긋남. 그리고 동일 자격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다른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요양보호사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또 급여가 낮은 점 이런 거로 봐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의 어떤 문화에서는 뭐 효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정을 받아왔었던 그러한 것이 돈도 벌 수 있는 구조로 제도화 이렇게 되면서 가족 돌보는 것이 왜 사회적 비용을 허비하느냐는 어떤 사회적 통념과도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도 근데 이것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시에서 이렇게 보면 그 김 박사님께서도 이렇게 자료에 넣어주셨는데 고시에서 보면은 가족임을 고려해서 차등수가를 지급하자 해야 된다. 뭐 160시간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급여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뭐 합의라든지 뭐 그러한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점으로 보자면은 제공기관과 가족 간의 부당거래 위험이죠. 이거는 되게 초기부터 이게 지적되어 왔었고, 기관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족인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정된 수입원이 보장되는 그러한 어떤 경향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상당히 큰 것이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 비율이 높은 그 요양기관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봤었던 게 요양보호사 50% 이상이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인 그 요양기관을 이렇게 보니까요. 공통점이 뭐였냐? 12개 기관 중에서 11개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병행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관이 이제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 부담이 이제 크다.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경제적인 부담이 이제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는 그 뭐 교수께도 얘기하는 것이 재가급여에서 본인 부담을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족인 요양보호사라는 것이 수급자의 불만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돌보니까요. 거기에 뭐 어르신들이 가족이 돌보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불만을 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가족이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 내가 돈을 뭐 재가급여 이용료를 부담을 하고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은 기관을 바꾸겠죠. 근데 그러한 선택권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당한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 노무 관리하기도 어렵고 아까 뭐 사회복지사 방문 상담에 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 기관에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오는 거 싫다라고 하면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기관 바꾸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관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는 거죠. 그 요양보호사 뭐 보수교육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고요. 뭐 건강검진 연 1회 실시하라고 하는데 거기 거부를 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하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싫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다. 그래서 이게 이런 괴리감이 어쨌든 있다라는 것이 상당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것은 질관리의 문제겠죠. 예. 물론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니 지난 18년 동안 계속 얘기해도 바뀌지 않으니까 제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 관리의 문제, 모니터링도 되지 않고 질 평가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야간보 이용률이 낮아서 한번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다 야간에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야간에 가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질 관리의 문제점은 선행 연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인 10대 이상이 다 50대 이상인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70대가 44%나 되고 80대 하면은 뭐 5%고 이러니까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배우자 스스로가 70대 이상인데 본인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은 우리 맨날 이제 보게 되죠. 뭐 두 나라 다 장교양 보험제도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독일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그냥 비공식 수발자를 선호한다. 우리는 그들이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냥 법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서도 보면은 가족 친지 및 이웃의 수발 용의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법 규정의 3조에 상당히 일찍 그죠? 3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가족 수발자뿐이 아니라 실은 노인들, 장교양 대상자도 실은 가족의 돌봄을 받고 싶다라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등급 판정 도구와 기관의 어떤 질 평가를
그 평가하는 도구를 개발하신 그 교수에게서 직접 메일을 너무 답답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그렇게 답장을 주셨더라고요. 또 한 번. 네. 그래서 요양 대상자들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는 큰 논의가 불만이 그렇게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문화적인 어떤 합의,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하나는 그거죠. 우리는 뭐 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 회까지 사용을 하고 그걸 넘어섰을 때는 본인이 전액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문 요양 서비스 이용 것 등을 한도 회까지 다 등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무조건 다 그걸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는 독일에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미리 못 봤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었었는데 그 장기요양보호법 77조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3촌 이내에 친족 또는 인척 및 장기요양 필요자와 동거하는 자와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이 현금 급여를 준다라고는 하지만 물론 이제 주는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지만 이제 수발하는 가족이 어느 정도 받게 되는 거는 있는데 그걸 또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정부에서는 노동의 대가로서 주는 것은 아니에요. 노동의 대가로 주려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줘야 될 텐데 이거는 도의적으로 가족이 돌본다는 것을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의미에서 현물급여의 절반까지는 현금급여로 받도록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일본은 금지하고 있잖아요. 금지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것도 이제 최근 일본 학자한테서 메일을 통해서 받은 건데 보험급여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 산간 지역에 홈헬퍼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 요양비 같은 건데 가족 요양비는 우리는 뭐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제도 도입부터 15만 원만 계속 주구장창 주고 있죠. 가족 개요 위로금이라는 게 있기는 있으나 그거는 지자체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요양 보험의 어떤 사업은 아니고 여기서 가족 개요 위로금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던데 바로 이제 독일과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뭐겠나?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네, 모든 선행 연구에서 모든 연구자들 장기요양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 가족인 요양보호사 폐지해야 되겠는데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로 폐지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뭔가 폐지를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가족 돌봄을 제한적으로 좀 인정을 해주면서 지금보다 더 높은 가족 요양비를 지급을 해주되 뭐 여기야말로 정말 요양보호사에 준하는 그런 교육은 받고 가족을 돌보도록 하는 것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을 근데 선택하든지 간에 모니터링은 무조건 지금보다는 더 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 제가 조금 더 써도 되나요? 그래서 이 제도를 폐지할 때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우선은 가족 돌봄 지원은 무조건 강화해야 된다. 이거 훨씬 더 이제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케어 매니지먼트 왜 도입 안 합니까 도대체? 우리 처음부터 도입하자고 했었고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 계획 세우고 나서 지금 3년째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가족 돌봄에 지원한다. 취업 연령인지 아닌지 혹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한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휴가 제도라든지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벌써 이미 많이 논의돼 왔습니다. 뭐 사회보험료 지원해주자, 연금 크레딧 제도 도입해보자. 연금 크레딧 제도라고 하면은 그러면 뭐 근무를 하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 크레딧 제도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를 돌봄 크레딧 제도로 하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배우자가 지금 많으니 그럼 그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본인이 그러면 돌봄 필요를 했을 때 그거를 자기가 돌봄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방법 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봉사자들 뭐 그거 축적해가지고 무슨 은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독일에서 최근에 개혁을 하면서 그 수발자들에게 모든 등급에게 125유로라는 거를 좀 상징적으로 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가족 수발자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뭐 현금으로 받고 끌 거가 아니라 뭔가 서비스를 본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 차원에서 비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 약간의 뭐 교육만 받고 뭐 시간대로 뭐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등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더라라는 거죠. 125유로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1200 해주십시오.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고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거 논의는 했었는데 여기 이제 전제돼야 될 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관리 감독. 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인력 필요할 겁니다. 네. 기재부에서 좀 잘 생각해서 복지부에 돈 좀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모니터링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독일은 뭐 이산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연 2회 그리고 이제 중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강제하도록 하는 거. 법에 명시돼 있으면 뭐 있습니까? 안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강제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든 뭐 이런 식의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더불어 이제 뭐 그 집 리모델링 하는 거라든지, 그죠? 뭐 주기적으로 공적 돌봄 이용을 좀 의무화하는 것이라든지, 적어도 이제 현금 급여를 뭐 초기에 사용하게 한다라고 하면, 혹은 이제 방문간호를 의무화한다든지, 의사가 정말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먼저 진단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선행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해답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 정치적인 결정이 이제는 내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011년에 이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폐지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요양보호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그들에게 수입원이 끊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눈치 보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간 제가 많이 잡아먹은 것 같은데 기형적으로 생겨난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그 개혁을 하면서 잘못 출발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족의 돌봄 인정하면서 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그 토론을 맡게 된 배지대학교 실버보건학과 임진섭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장숙란 교수님하고 또 우리 그 남현주 교수님께서 그 토론을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사람이 제일 어떻게 보면 손해 보는 느낌이 커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장숙란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남현주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아무튼 저는 이제 그 최은희 박사님의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의료 이용 행태 비교 연구에 대해서 좀 지엽적으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어떤 성별, 연령, 또 사는 지역, 또 소득 분위기에 따라서 어떠한 의료 이용의 행태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향후에 노인의 어떤 다양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 또는 뭐 건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제 그 연구의 필요성으로 우리 최은희 박사님께서 그 독거노인의 의료 이용에 대한 국가 단위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가 없고 또 주로 이제 복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서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까지 실태 파악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연구의 필요성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는 연구의 필요성으로 좀 약하지 않나.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가 없어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 그다음에 이 연구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연관지어서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각 부처별로 독거노인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대상별 노인에 맞게끔 어떤 의료 보장이라든지 건강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독거노인 산출 방식이 다르게 되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고 또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 부분에 좀 통일화되고 표준화된 어떤 그런 독거노인 산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거노인 대체적으로 보면
독거노인들이 비독거노인에 비해서 1인당 입원 일수도 많고 또 진료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장승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병원에 입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 돌봄의 목적, 요양의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지원 방식이 또 고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망도 상당히 약하고 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돌봄이나 요양을 좀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많이 입원하게 되고 일수가 높아지니까 당연 진료비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농어촌이나 또 이제 군 단위에 살고 계신 독거노인들이 또 비독거노인에 비해서 또 이제 그 요양 그 입원 일수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진료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결국 뭐냐면 그 이 농어촌 지역의 어떤 장기요양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어떤 요양 케어를 받을 수가 없어서 또 이제 그 이런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자께서 좀 그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나 요양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 지금은 그런 연구를 하지 않으셨지만 추후에 하신다고 하시면 이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의료 이용 행태를 분석을 하실 때 병원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요양병원과 비요양병원에 따라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의료 행태가 어떻게 달라진지 아마 큰 차이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 연구의 함의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추후에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들의 어떤 의료 이용에 대한 만족하는 요인이 뭐가 있고 또 불만족하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개선 방안을 제시해주는 그런 연구를 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제안을 좀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들의 의료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료 이용을 방해하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김민경 박사님께서 하셨던 가족에 의한 비공식 돌봄 제도적 지원 방안. 사실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건강보험연구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했던 연구가 이 비공식 케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지금 이 비슷한 연구 과제를 보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이런 연구 주제가 계속 나와야만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비공식 케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들의 어떤 돌봄 노동의 가치라든지 사회적 관심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슷한 연구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 수발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변한 게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연구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가족 요양비 제도나 가족 요양보사 제도가 가족 수발자를 위한 어떤 보상 체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두 제는 이제 수급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진 급여의 한 형태일 뿐이지 가족 수발자를 위한 보상 체계나 그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의 성격은 결코 아니거든요. 명확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정서상 그 내 부모를 내가 돌보는 거에 있어서 나라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비춰봤을 때는, 그래서 이 가족 수발자를 위한 현금 급여를 이제 활성화시킨다는 거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좀 이른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이 비공식 케어를 활성화하고 또 가족 수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수당, 그죠? 이 현금 급여가 좀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수급 노인에게 초점을 준 그 급여로 가야 되지, 이 가족 수발자에 대한 그 급여로 가는 것은 좀 안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돌봄 영역까지도 확대가 돼서 굉장히 많은 분쟁이라든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현금 급여의 대상은 가족 수발자가 아니라 수급 노인에게 한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가족 요양비 제도가 사실 2008년 7월달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15만 원
맞나요? 그죠? 정액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고 하면 거의 깎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족 요양비 제도의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그 가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한번 해보고, 또 이 가족 요양비의 지급 조건이 또 다소 좀 엄격하기 때문에 그 수가 또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또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가족 요양비 제도는 좀 공단에서 또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좀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장교양 제도의 급여 자체가, 급여가 이제 이 수급 노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비공식 케어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인색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김민경 박사님께서 말씀을 지금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미이용자분들도 상당히 가족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수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관점에서 비공식 케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우리 뭐 남현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연금 크레딧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가족 수발자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뭐 방식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캐나다나 호주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도 주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현금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가정 내에서 이제 노인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 수발자 같은 경우에는 주 부양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뭐 히든 페이션트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25시간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양 부담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돌봄 휴가 제도라든지, 또 이제 이런 케어를 좀 더 분담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산, 뭐 양육 휴가 뭐 이런 거는 상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거에는 상당히 좀 관대한데 대상이 좀 다른데 노인한테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돌봄 휴가 제도를 좀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뭐 탄력 근무제 같은 다양한 어떤 지원 방식을 통해서 그 비공식 수발자들이 가정 내에서 돌봄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좀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토론자들께서 예상외로 아주 본질적이고 뜨겁게 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11시 46분 정도 되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실시간 중계되는 첫 번째 온라인 학술 토론회다 보니까 처음이라서 약간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발표에서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채팅으로 들어온 것들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답변해야 될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집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회정책학회 홈페이지나 이 학회가 끝난 다음에 다운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오늘 발표하신 건강보험공단 연구원의 최은희 박사님과 김민경 박사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아마 두 분 박사님께서 잘 보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팅방에 나온 얘기들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질의하실 건, 답변 드릴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최은희 박사님, 그 김민경 박사님께서 한 5분 정도씩 그 세 분 토론자분께서 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너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처음에 이제 장숙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면서 계속 왜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이제 나왔고,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 이제 분석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도 보고 싶은 분석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저도 보험료라던가 어떤 건강보험 데이터에 대한 한계점 그리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그리고 질환에 대한 거, 질환별로 이제 좀 더 심화된 분석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아까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보게 되면 비독거 노인에서 그리고 독거 노인에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입원 의료 이용을 보게 되면 비독거 노인이 오히려 대뇌 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대뇌 혈관 질환이라던가 알츠하이머, 퇴행성 질환, 뇌성마비 뭐 이런 것과 같은 신경계 질환, 그리고 뭐 치매, 우울증 등을 포함하는 정신 질환 이런 거에서 약간 지역 사회에서 내가 스스로 관리하기 힘든 돌봄이 더 많이 필요한 것들에서 오히려 비독거 노인의 입원 의료 이용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정신 질환에서 이제 좀 독거 노인이나 그리고 군 지역에서 이렇게 튀는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 분석을 해봤을 때 또 이제 남녀 간의 차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치매로 인한 것은 이제 75세 미만에서는 치매로 인한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여성에서 정신질환 쪽을 보게 되면 이제 전기 노인에서, 그러니까 75세 미만에서 어떤 우울증 그리고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골절에서 굉장히 이제 가족 부양, 그러니까 수발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지금 만성질환 위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골절에 대한 어떤 세부 분석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세부 분석도 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임진석 교수님께서 요양병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종별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에서 다른 종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이용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20% 정도의 그러니까 실인원의 20% 정도는 요양병원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료비에서는 다른 것과 어떤 비교도 할 수 없게 굉장히 많은 진료비를 쓰고 있었고, 여기에서도 약간 좀 앞선 분석 내용과 좀 더 약간 일맥상통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요양병원에서 오히려 독거 노인이 아닌 비독거 노인에서 의료 이용 1인당 진료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토론 내용 그리고 좋은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연구를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비공식 케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정말 그 세 분의 토론자분들께서 정말 다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인 그 토론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장순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족 요양에 대한, 그러니까 비공식 케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저희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의 정책만으로 그 돌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비공식 돌봄 문제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노동이나 저희 연금이나 조세 지원 그리고 다른 사회 정책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저희가 돌봄 문제들을 정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현주 교수님도 계속 관련돼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장기요양 제도에 포커스를 더욱 두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지 너무나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러한 제안들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말 비공식 케어, 그러니까 가족 돌봄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모색과 함께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질관리 기전이 강화된 그리고 정말 체계적인 질관리 방안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잘 제도화되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이제 내부 저희 연구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추후 계속해서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거고요. 임진성 교수님께서 또 올해 저희 2011년도에 비공식 케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고 저희가 후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제도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정책적인 결단으로 정말 이것들이 정책 제도화될 수 있는 방안들의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수급 노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진 그런 보상 체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사실 가족요양비 제도도 가족에 대한 제도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수급 노인에게 제공되는 것기도 하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검토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달 체계의 접근성이 제약된 곳에 그냥 이제 다른 보상적 잔여적으로 이제 보상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수급자들이 양질의 최적의 돌봄 서비스들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들을 받을 때 이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내가 집에서 내 가족들에게 돌봄을 받고 싶다 아니면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다 이런 선택의 범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이 제도 안에서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공적 돌봄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우리 장교양보험 제도의 목표가 공적 돌봄을 제도화하고 또 그걸 통하여서 가족의 부양 부담들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공식적 돌봄과 비공식 돌봄 영역에 대한 정책들이 잘 구현이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된 결정에 의해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공식 돌봄입니다. 공식 돌봄인데 형식적으로는 공식 돌봄의 형태를 다 갖추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비공식 돌봄에 대한 보상이 이제 이루어지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공식 영역에서 아까 기관들의 실태를 가족인 요양보호사 실태들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교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질관리나 교육들이 같은 요양보호사들 안에서 행해지지 못하고 비공식 영역에 대해서는 것들이 누락이 되는 현상들. 그래서 그 공적 돌봄 체계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비공식 영역의 지원 체계를 정말 제대로 갖추어 놓고 그것들이 욕구에 맞게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란되지 않고 작동을 하도록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미이용자나 정말 정말로 가족에 의한 요양을 받는 대상자, 가족의 요양 비공식 영역에 의한 케어를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수급자들에게 그 수급권들을 구현해서 제대로 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면의 정책들도 우리 장교양 제도 내에서 이제는 조금씩 갖춰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년 충계학술대회에서 그 가족 구조의 변화와 건강과 돌봄이라는 걸 주제로 두 분의 발표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세션이었습니다. 웨비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분과 발표인데요. 사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때 청중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는 거하고 여기 온라인으로 중계하면서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듣는 거하고 사람 숫자로는 채팅방이 좀 많네요. 제가 이제 학회 여러 번 했는데 어쨌든 이 새로운 형식의
뭐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새로운 형식의 그 학술 발표 대회가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 학회뿐만 아니라 다른 학회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 내용들이 재미있었고 아주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해 주신 최연희 박사님, 김명경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토론해 주신 장승란 교수님, 남현주 교수님, 임진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감사해야 될 거는 한 2시간 동안 이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쭉 그 발표와 토론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연희 박사님과 김민경 박사님은 토론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해주셔서 이 논의들이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논의들인데 이게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 학술지에 발표를 해주셔서 다른 논의가 좀 한 단계 더 진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